네, 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아침부터 공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 교재 이제 어디를 펴두시냐면 본격적으로 본문 들어가기 전에 차례 뒤에 넘겨보시면 형사 절차 개관도라고 해가지고 2페이지 걸쳐가지고 쭉 그림 그려진 거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거길 펴두시고요. 그래서 첫 시간 같은 경우는 교재 진도 이제 본문 진도는 안 나가고 전체적으로 형사소송법 개념 잡고 형사 절차 이제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이 절차 개관도 가지고 개관하고요. 그리고 이제 본문 진도 들어가서도 본격적인 설명 들어가기 전에 이제 교재 정리나 공부 방법 같은 거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오리엔테이션 격으로 이제 간단히 하고 갈 겁니다. 자, 첫날은 진도는 많이 안 나갈 거예요. 자, 그래서 절차 개관도 일단 펴두시고요. 자, 형사소송법 하기 전에 형법 공부는 일단 기본적으로 하신 걸 전제로 수업 진행해요. 뭐 열심히 해가지고 뭐 변식 바로 들어갈 정도로 형법 공부를 했다 이 정도까지 아니라 형법 전체적인 공부, 최소 총론, 강론, 기본 개념이나 이런 것들은 잡았고 전체적으로 뭐 학교 내신 시험이라도 한 번씩 보고 나와가지고 어느 정도 형법 지식 정도는 그래도 있는 걸 전제로 진행을 합니다. 이게 형사소송법이 결과적으로 이제 형사법으로 한 과목으로 형법이랑 묶이는 과목이니까 당장의 내용이 겹치는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형사법 공부를 하다 보면 형법이 좀 더 보완되는 것도 있고 이제 형사법 배우고 나서 다시 또 형법 공부하고 하면 서로 좀 보완되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 기록형 시험 같은 거 볼 때는 형법이랑 형사법 구별하는 게 크게 의미 없어요. 결국 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선행이나 뭐 이런 거 공부할 때 특히 형법 처음 공부할 때는 이제 형법에서 나오는 형사법 개념 같은 게 아직 형사법도 안 배우고 했으니까 이런 건 넘어가세요 하는 것들 많거든요. 또 특히 또 형법 총론 배우다 보면 이런 거 강론을 배워야 할 수 있으니까 총론에서 좀 미루고 뭐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넘어가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지금 형소법 어느 정도 형법을 한 바퀴 돌리고 이제 형소법 공부로 들어온 단계에서는 그렇게 뒤로 미루거나 하는 건 없어요. 오히려 그냥 같이 한꺼번에 좀 어렵더라도 처음 배울 때 어렵더라도 그냥 한꺼번에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어떤 과목을 들어가든 개념부터 일단 잡고 가는 거죠. 형법 딱 처음 배울 때 형법의 기본 개념 같은 거 잡죠. 그래서 가장 간단히 얘기하면 형법이라 뭐 쓰는 거 생략하고 형법이라는 거는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법률이에요. 살인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살인죄라는 건 사람을 살해하는 거다. 그게 살인죄의 범죄라는 거고 그 살인죄라는 범죄를 범했을 때 그에 대한 형벌 뭐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래서 형법 250조라는 법률 규정을 딱 폈을 때 살인죄라는 범죄가 뭐고 그걸 처벌하는 형벌은 어떻게 되는지를 법률에서 형법이라는 국회 제정 법률에서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다 해서 뭐 한 단어로 죄형 법정주의가 형법의 가장 기본 원칙이다 이런 것도 하고 하죠. 뭐 그런 건 다들 아실 거고. 자, 역시 형소법도 뭐 복잡하게 할 수도 있는데 가장 간단하게 개념을 잡으면 형법을 실현하는 절차를 정하는 규율하는 법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차를 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형법을 실체법이라고 하고 절차를 정하는 형사소송법 절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민사법도 마찬가지로 민법, 상법이 실체법이면 민사소송법 이런 것들이 절차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긴 한데 형법을 실현하는 절차를 짧게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형사 절차예요. 그래서 형사소송법의 개념을 가장 짧게 잡으면 형사 절차를 어떻게 할 건지 정하는 법률이 되는 겁니다. 뭐 이런 것들 그냥 외운다기보다는 배우다 보면 당연하게 정리되는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형사 절차 관련해가지고 당연히 형사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 내용을 공부하는 게 형사소송법이고 그럼 절차가 이제 어떻게 진행되고 그 사이사이에 어떤 법률이 있고 또 법률이 있으면 항상 뭐야? 법률이 이제 애매하거나 아니면 입법에 공백이 있거나 하면 거기에 대한 해석 관련 판례 같은 것도 막 존재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당연히 학설적인 견해 대립 같은 거 막 하겠죠. 이제 그런 거 전체 배우는 게 우리가 형사소송법 기본 강의 차근차근 배울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첫 시간에 할 건 뭐냐면, 자, 절차계관도 펴주세요. 그냥 그 제목에 써있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형사소송법에서 다루는 형사 절차라는 게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를 간단하게 전체 개관을 한번 합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간에 그 검정색 동그라미 있죠. 화살표로 이어진 거. 자, 그 부분 보면서 이렇게 따라오시면 되고, 필기 그냥 꼼꼼하게 하실 필요 없이 그냥 절차 개관도가 더 자세히 써 있으니까, 이 자세히 써 있는 거 다 다루지도 않을 거거든요. 굵직굵직한 것만 다룰 거니까 거기 보면서 그냥 체크하고 확인하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자, 형사 절차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그리고 좀 더 이제 거기에 대한 세부 개념 같은 거를 쭉 한번 다룰 거고, 자, 그럼 당연히 뭐요? 여기서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쭉 형사 절차를 한번 개관하면서 다루는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지금 뭐 대충 잡으면 한 달 동안이죠. 한 달 동안 형사법 공부하면서 한 20일 정도 해가지고 쭉 다룰 겁니다. 그러니까 뭐야? 앞으로 배울 것들을 지금 설명하는 거니까 지금 하는 말들은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처음 듣는 거고. 그러면 2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최소한 딱 이것만 잡으시면 돼요. 제가 쭉 설명하면서 다른 것들은 다 뒤에서 배울 거니까 몰라도 돼요 하면서 이런 게 있구나 한번 듣고 넘어가세요라고 할 건데, 쭉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런 단어, 이런 개념 정도는 잡고 가세요라는 게 있을 겁니다. 왜냐면 이제 공부를 할 때 당연히 우리가 순서대로 배우긴 하지만 뒤에서 배우는 개념이나 뒤에서 배우는 절차 같은 게 당연히 앞에서 전제로 깔려가지고 같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책을 읽어가려면 좀 필요한, 먼저 정리해야 되는 필요한 개념이나 이런 단어 같은 것들이 있어요. 어떤 단어, 문장이 나올 때 이 단어가 이런 사람들을 지칭하는구나 정도는 개념을 잡아야지 그 문장을 읽고 그 세부 내용 절차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다른 건 몰라도 요 단어 개념 정도는 잡고 가세요, 이건 정리해 주세요 하는 거 위주로만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특히 그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 어떤 전체적인 절차를 지칭하는 순서대로 했을 때 여기서는 이런 거라고 하고 여기서는 이런 절차로 한다, 이런 가장 기초적인 개념만 잡으시면, 단어만 잡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형사 절차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로 쪼갭니다. 그 검은색 동그라미 보시면 돼요. 수사 절차가 있고 공판 절차가 있고 집행 절차가 있어요. 그리고 절차법은 항상 시간순이에요. 절차의 진행 순서들을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뭔지 몰라도 수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공판이 진행된 다음에 마지막에 집행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례 예시를, 보통 나쁜 놈들은 가불병정이라고 하고 범행의 대상, 피해자, 객체 이런 사람 뭐 A, B, C, D로 많이 예시를 들죠. 뭐 꼭 정해진 건 아니고. 자, 피해자라고 할 때 보통 이제 피해자라고 세자 쓰긴 힘드니까 그냥 V라고 붙입니다. 자, 갑이라는 나쁜 놈이 피해자 A를 주먹으로 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갑이 A를 때렸어요. 가장 쉽게 예시를 들면. 자, 그러면 이제 형법을 배웠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렸어요. 근데 뭐 다친 건 없는 걸로 치고 그냥 뭐 뺨을 올려 쳤다고 하죠. 때리면 또 멍들 수 있으니까, 멍들면 상해니까 그냥 뺨을 올려 쳤어요. 때렸습니다. 자, 그럼 형법에서 뭐 강론까지 안 갔어도 뭐 총론에서도 몇 번 언급된 지금 범죄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타인이죠. 자기 아닌 타인 A의 뺨이니까 신체에 대해서 왼쪽 뺨을 오른쪽 손으로 올려 쳤으면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있으니까, 자, 갑이 A를 때렸다라는 거는 사실적인 표현인 거고, 자, 이걸 이제 법적으로 평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이 A를 폭행해서 폭행죄를 범한 거죠. 이게 사람이, 여러분들 이거 이제 처음부터 좀 구별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게 좋은 게, 갑이 A를 때렸다는 표현하고 갑이 A를 폭행했다는 표현이 같은 말이 아니에요. 때렸다라는 건 사실적인 표현인, 사실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표현인 거고, 사람이 사람을 때렸으니까 이게 법적인 평가가 한번 들어가죠. 형법 260조인가에 따라 가지고 사람을 때렸으니까, 폭행했으니까 신체에 대한 유형적 해석론도 들어가고 하죠.
그래서 때린 거를 우리가 형법적으로 폭행으로 평가해서 폭행했다,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두 개가 다른 의미예요. 자, 왜 다른 의미예요? 만약에 때렸는데 여기에 이제 추가로 당연히 때렸다고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때리려는 폭행의 고의 가지고 때렸다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폭행죄로 평가하는 거지만, 만약에 여기서 때렸을 때의 고의를, 갑의 주관적 의사 범위 고의를 죽이려고 때렸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죽일 생각으로 때려 죽여야지 하다가 그냥 한 대 때리다 사람들이 말려가지고 때려 죽이기까지 못했다라고 해버리면 거기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돼요? 때렸다라는 사실은 똑같은데 거기 이제 주관적 고의가 뭘로 추가로 바뀌냐에 따라 가지고 폭행죄로 평가되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때리기 시작했으니까 살인 미수로 평가돼요. 그래서 때렸다라는 표현과 폭행했다는 표현은 말이 달라요. 일반적인 이제 법학을 안 할 때는 그냥 이게 이거지라고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형사법 공부하고 차근차근 했을 때는 요 말하고 요 말이 다르다는 게 슬슬 이제 구별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어쨌든 지금 설명할 때 예시는 갑이 A를 때린 사실, 폭행한 범죄 관련해가지고 형사 절차가 진행된다고 하면 당장에 뭐 하겠어요? 갑을 수사해야 돼요. 자, 수사기관이, 자, 수사 절차입니다. 수사기관이 지금 폭행죄라는 범죄가 발생함이 확인이 됐을 때 뭐 해야 돼요? 갑을 피의자로 입건해가지고 수사해서 갑이 진짜 때린 바가 있는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죽이려고 때린 건지 그냥 뺨만져 기분 나쁘다고 때리려고 때린 건지 이런 것들도 다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아니면 갑이 아니라 을이 때렸을 수 있잖아요. 갑이 진짜 범인인지도 확인해야 되는 거고, 얼마 정도 한 대 때렸는지 세 대 때렸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야겠죠. 자, 그러면 당장에 뭐가 필요해요? 갑의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너 진짜 때린 거 맞아? 왜 때렸어? 몇 대 때렸어? 어떻게 때렸어? 이런 걸 물어봐야겠죠. 그 다음에 보면 A 말도 들어봐야 돼요. 진짜 갑이 너 때린 거 맞아? 을이 때린 거 아니야? 갑이 혼자 때린 거야? 을이랑 같이 때린 거야? 뭐 이런 거. 그리고 왜 맞은 거야? 이런 거. 네가 처음에 도발한 거 아니면 할 수도 있고, 당장에 모두 이제 만약에 여기서 이러한 폭행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 B가 있으면 B의 말도 들어보는 거고, 만약에 이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이 있으면 그 CCTV 확보해가지고 그 영상도 확인해보고 진짜 갑이 이렇게 뺨을 때리고 있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가장 먼저 형사 절차에서는 물론 이제 그 전 절차도 있는데 그런 거 생략하고 가장 기본만 보면 수사 절차가 일단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 절차 개념 같은 것들 책에서 이제 문어적인 표현으로 정리할 건데, 역시 가장 간단하게 설명한 뭐예요? 범인 범죄에 대한 수사예요. 그래서 범인을 발견하고 그 관련 증거물 같은 거를 수집 보존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이다라고 하는 게 수사 절차의 개념이 됩니다. 뭐 개념을 지금 막 정리할 필요는 없어요. 이제 뒤에 가가지고 어차피 수사 파트 들어가면 다시 의의부터 볼 거니까. 그래서 수사기관이 이런 식으로 사람 관련, 범죄 관련해서 수사하는 절차구나. 그래서 이게 먼저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고, 자, 지금 정리할 거는 등장인물 정리할 겁니다. 여기서 등장인물을 지칭하는 표현 정도는 딱 지금 단계에서 정리해두는 거고, 그것도 지금 책에 보시면 그 동그라미, 수사 검정색 동그라미 밑에 네모 박스로 쳐놨어요. 그냥 그거 보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자, 수사라는 건 일단 주체가 누구예요? 수사기관이에요. 항상 주체와 객체예요, 지금. 수사의 개념 자체가 수사기관의 활동이에요. 수사권을, 법적으로 수사권을 부여받은 수사기관이 하는 게 수사입니다. 그럼 반대로 수사권이 없는 사람들은 수사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현행법상 수사기관은 물론 뭐 공수처도 있고 한데 그런 거 다 차치하고, 이제 우리가 딱 시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주로 다루는 수사기관은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예요. 지금 사법경찰관이 있고 사법경찰리가 있는데 그건 일단 무시하시고 경찰입니다. 검사는 검찰청에 소속된 검사 말하는 거고, 사법경찰이라는 거는 경찰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도 표현을 이제 볼게, 그냥 경찰이라고 하면 될 거를 항상 형사소송법에서 등장하는 경찰은 사법경찰이, 사법이란 말이 앞에 붙거든요. 그리고 이제 관하고 리는 계급 가지고 구별하는 거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지금은. 그럼 왜 그냥 경찰이라고 하면 될 거를 항상 사법경찰이라는 표현이 붙냐면, 방금도 얘기했죠. 수사라는 거는 수사기관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학 막 이런 거 배우면 이제 배우는 개념인데, 경찰 공무원을 크게 또 나눕니다. 자, 어떻게 나누냐면, 물론 이것도 막 세 가지로 나누고 두 가지로 나누고 하는 거 있는데, 뭐 그런 거 세부적인 거 필요 없고. 경찰 공무원은 다시 사법경찰과 행정경찰로 나눠요. 그럼 이 나누는 기본 기준은 뭐겠어요? 간단해요. 사법경찰은 경찰 공무원 중에서도 이런 수사 절차에 관여하는 경찰, 수사권을 부여받은 경찰을 사법경찰이라고 해요. 그럼 행정경찰은 뭐겠어요? 경찰 공무원 중에서 경찰이긴 한데, 경찰 일을 하는 거긴 한데 수사랑 무관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뭐겠어요? 행정경찰. 사법경찰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 우리 맨날 영화 보면 나오는 뭐예요? 형사과에 소속된 형사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 형사 아저씨들 업무 자체는 조폭들 때려잡고 하는 거 수사 관련이니까 당연히 사법경찰의 성격을 갖는 거면, 행정경찰의 예시는 어떻게 되겠어요? 경찰서에 가면 경리과가 있어요. 경무과 소속 경리계가 있어요. 그 경리계장님 생각하시면 돼요. 경리계장님 보통 경위 경감급 경찰 공무원 합니다. 경위부터 간부급이 하는 거예요. 경리계장. 근데 경리계장 경찰 공무원이 하는 건 어떤 범죄 수사하고 나쁜 놈들 때려잡고 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 회계 업무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경찰서 회계 업무는 수사랑은 아무 상관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수사 외적인 일반 행정공무원처럼 행정사무 관련해가지고 일을 하는 경찰 공무원을 경찰 중에서도 행정경찰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행정경찰을 또 무슨 보안경찰하고 뭐 막 쪼개고 하는 거 있는데 그런 거 진짜 몰라도 되고. 그럼 당연히 우리가 배우는 거는 우리가 행정법을 배우는 게 아니고 형사법, 그 중에서도 형사소송법, 그 중에서 수사 절차에서 주로 경찰을 다루니까 당연히 2단계에서 수사기관 안에 수사의 주체로서 경찰을 지칭할 때는 전부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수사하는 경찰 한정에서 항상 그래서 사법경찰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이제 법정 같은 거 자주 볼 건데 항상 규정에서도 그냥 경찰이라고 쓰는 경우는 없어요. 형사소송법에서 항상 사법경찰이라는 표현이 묻는 겁니다. 그리고 관하고 리 구별 같은 거는 이제 다시 이제 세부 내용 할 때 할 거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고, 그래서 사법경찰 관이 있고 사법경찰 리가 있어요. 그냥 쉽게 지금 말로 말하면 사법경찰 관이 독립된 수사권을 가진 경위 이상이에요. 계급으로 따졌을 때. 경찰 간부 시험 보면 경위부터 시작하는 거고 경찰대학 졸업하면 경위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경위 이상이 사법경찰관이 돼서 독립해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거고, 그럼 사법경찰 리는 뭐겠어요? 경사 이하예요. 그 흔히 말하는 순경부터 시작해가지고 경장, 경사까지 가는 게 간부 이하급이거든요. 간부 미만급. 사법경찰리는 보조자로서 사법경찰관을 보조해서 수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경찰이 계급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있고 사법경찰리가 있고, 이제 이걸 묶어서 사법경찰관리라고 하고, 말이 너무 기니까 그냥 사경 이렇게 줄여가지고도 많이 얘기합니다. 자, 그런가 보다 하시고, 자, 수사는 그래서 요 단어는 정리해두라 그랬죠? 검사와 사경, 수사기관이 주체가 돼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뭐가 있어요? 주체가 있으면 객체가 있어야죠. 수사의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럼 방금 예시에서 누가 수사의 대상이겠어요? 갑이죠, 갑. 나쁜 짓을 범해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갑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갑이 이 폭행을 범한 걸 확인을 해서, 그리고 이 갑이 폭행한 범인인 것까지 확인하고, 뭐 A 진술인 CCTV 영상이니 증거 같은 것도 수집 보존해 둬야겠죠. 자, 그래서 수사 절차라는 건 수사기관이 주체가 돼서 누구를? 피의자를 상대로 수사하는 걸 말해요. 아까 예시에서 갑을 지칭하는 표현이 피의자인 겁니다. 범죄를 한 것으로 의심을 받는 사람, 항상 피자가 받을 피자거든요. 의심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의자에 대해 수사를 해봤더니 범인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수사를 진범으로 특정해서 확인해봤더니 진범은 따로 있고 갑이 범인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수사 결과. 그런 것들을 밝히는 게 수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수사기관이 그런 식으로 갑의 폭행 관련해서 수사를 다 했어요. 자, 수사를 해봤더니 갑이 A를 때린 게 맞아요. 폭행 사실 다 확인되고 폭행죄로 의율할 수 있고,
갑이 진범인 것도 다 확인이 되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수사가 다 끝나요. 자, 수사가 다 끝나고 이제 수사의 종결이란 표현을 써요. 자, 수사가 이제 종결이 된 단계에서는, 자, 아까 얘기했죠? 만약에 갑이 진범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절차가 끝나요. 갑에 대해서 이런 폭행죄 수사를 해봤더니 갑이 때린 게 아니에요. 때린 사람은 따로 있어요. 아니면 때린 사실 자체가 막 없어요. 그럼 당연히 여태까지 피의자로 특정해가지고 수사했던 갑한테 뭐라고 해요? 죄송합니다.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집에 보내는 거지. 뭐 더 이상 형사 절차를 진행할 게 없겠죠? 그래서 수사한 결과 이 사람에 대한 처벌이 필요가 없고 처벌할 수 없다라고 판단되고 하면 절차는 여기서 끝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배우는 절차는 보통 얘가 범인이 맞고 범인으로 확인이 되고 얘도 처벌할 수 있고 처벌해야 된다 필요성까지도 있고 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수사를 쫙 마무리하고 나서 이 인간이 이제 폭행죄를 범한 걸로 확인까지 되고 하면 이제 뭐 해야겠어요? 재판해야 돼요. 형사재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수사라는 거는 이 사람이 유죄다 무죄다, 이 사람을 징역 몇 년에 처하겠다 이런 걸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죠. 말 그대로 수사하는 절차인 거고, 방금 말한 것처럼 이제 뭐야? 재판해가지고 이 사람을 징역 1년에, 폭행죄가 유죄고 유죄임을 전제로 폭행죄에 대해서 징역 1년에 처한다라고 판결 땅땅 때리는 거는 공판 절차에서 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그냥 재판하는 겁니다. 공판 절차는 그냥 재판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 또 잡아야 되는 개념 하나가, 수사를 쫙 이제 마무리해서 종결하고 나서 이 인간을 이제 재판으로 올려 보내는 거예요. 폭행죄로 유죄 판결 때려서 징역 몇 년 때려달라라는 식으로 재판으로 보내는 거를 누가 하냐면 검사가 합니다. 수사기관은 검사와 사경이지만 이렇게 올려보내는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은 검사한테 독점돼 있어요. 기소 독점주의라고 하거든요. 지금 뭐 이런 단어까지 정리할 필요는 없고. 자, 검사가 이제 뭘 하는 거냐면, 자, 수사를 끝내고 나서 이 사건을 재판으로 보내는 행위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소를 제기한다고 해요. 그리고 공소제기 권한은 검사한테 독점돼 있습니다. 물론 예외가 뭐 한 개, 두 개 있긴 하지만 지금은 신경 쓸 거 없어요. 자, 그래서 공소제기가 되면 뭐예요? 이제 절차가 수사에서 공판 절차로 넘어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이 인간이 피의자가 아니고 재판으로 보낼 게 아니면 공소제기를 하지 않겠죠. 그래서 공소제기를 하지 않는 걸 불기소한다 그래요. 그래서 공소제기랑 같은 말이 기소한다란 말이랑 같습니다. 그리고 형법 배우실 때 여러분들 범죄가 성립하면 그 성립된 범죄에 대해서 처벌 조건과 소추 조건 논하는 거 있었죠. 그래서 형법 시간에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강론 배우면 그런 범죄들 배운 적 있죠. 그래서 공소제기랑 같은 말이 기소한다란 말이고요. 기소랑 또 같은 말이 약간 이론적인 개념은 약간 좀 이게 좀 더 넓긴 한데 그냥 같은 말로 생각하셔도 돼요. 소추한다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법 시간에 다룬 소추 요건이 다른 말로 공소제기가 적법 유효하기 위한 요건이 됩니다. 소송 조건이라는 표현도 써요. 뭐 그런 단어는 다시 뒤에서 할 거예요. 지금은 수사 끝나고 공소제기하면 재판으로 넘어가는 거고 공소제기가 곧 기소고 기소하는 게 소추하는 거지. 딱 그 정도 단어는 잡아두세요. 딱 지금 판서하는 단어 정도만 딱 잡으면 돼요. 남기면 됩니다. 판서하면서 추가적으로 막 얘기하는 설명 같은 거는 남기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딱 지금 판서하는 단어 정도는 첫 시간이지만 지금 이 정도는 잡고 넘어가겠다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수사가 다 끝나고 이 인간이 때린 게 맞아가지고 폭행죄로 수사한 다음에 폭행죄로 재판으로 올려보내요. 폭행죄로. 자, 갑에 대해서 이제 폭행죄로 공소제기가 되면 이제 형사 재판, 공판 절차가 진행되는 겁니다. 자, 역시 또 등장인물부터 정리해요. 그럼 재판은 누가 해요? 판사가 해요. 이런 건 뭐 우리가 법학을 안 배워도 드라마, 영화만 봐도 나오는 거죠. 우리가 맨날 형사재판, 법정 나오는 거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나오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위에 누가 앉아 계세요? 판사님이 앉아 계시죠. 자, 그래서 이제 공판 절차의 주체부터 보시면 법원이에요. 그냥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 법원이라고 해야 되는데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수소법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수소법원의 의미가 단자예요. 받을 숫자고 공소제기할 때 소자예요. 그러니까 소를 받아가지고 이 사건을 지금 재판하는 법원을 수소법원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법원 중에 이 사건을 재판하는 법원이 수소법원인 거예요.
당연히 법원은 판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고, 재판은 판사님이 하는 겁니다. 판사들로 구성된 법원이 하는 거예요. 판사가 혼자 할 수도 있고 3명이서 할 수 있고 10몇 명이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법원 재판에 따라 가지고. 자, 그래서 공판 절차의 주체는 수소법원입니다. 자, 그러면 판사 앞에 누가 앉아가지고 재판을 하는지 등장인물 정리예요. 이제 주체가 아까는 수사는 2사람이면 메인 등장인물이 여기 이제 3사람이에요. 자, 일단 여기부터 봅니다. 갑을 지칭하는 표현이 절차에 따라서 달라져요. 아까 때린 놈 수사받는 갑을, 수사 절차에서 갑을 우리가 누구라고 지칭했어요? 피의자라고 지칭을 했으면, 이제 공판 절차로 너무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사건에서 갑을 지칭하는 표현이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공판 절차는 지금 갑이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단어가 달라져요. 왜 이 단어를 정리하라고 하냐면, 절차에 따라서 같은 사람 같은 사건에서 등장인물을 지칭하는 단어가 달라지면 이런 것들 여러분들 공부니 시험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겠어요? 일단 내가 주관식 답안에서 갑을 지칭하는 표현을 적을 때 항상 주체부터 누가부터 적게 되잖아요. 문장을. 피의자라고 적어야 될 때랑 피고인이라고 적어야 될 때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수사 절차에서는 피의자라고 적어야 출발해야 되는 거고, 공판 절차에서는 피고인이라고 적어야 되는 거고, 내가 책에서 판례 같은 거 읽을 때 공부를 할 때도 아니면 객관식 지문을 풀 때도 피의자라고 출발하면 뒤를 읽지 않더라도 이 지문이나 이 판례는 수사 절차와 관련된 거 물어보는 지문이구나, 그와 관련된 법리 기재구나예요. 피고인이라고 써있으면 아직 뭔지는 몰라도 공판 절차에서 등장하는 거 관련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유추가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이 정확한 단어를 잡아주는 실익이에요. 자, 그리고 다시 형사 공판 절차는 수소법원이 재판을 하는 거고요. 거기서 재판을 받는 사람은 검사와 피고인이에요. 그래서 형사 공판 절차의 구조를 어떤 식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설명하냐면, 판사 앞에서 검사랑 피고인이 싸우는 겁니다. 자, 검사는 뭐라고 주장하겠어요? 검사는 수사까지 해가지고 이 인간이 때린 거를 확신해가지고 재판까지 보낸 사람이에요. 그럼 당연히 형사재판에서 검사 측의 주장은 뭐겠어요? 이 인간 폭행죄 유죄요라고 주장하는 게 검사의 기본적인 스탠스예요. 그렇죠? 그럼 피고인은 거기에 반박해서, 물론 다른 경우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예시는 뭐겠어요? 나 안 때렸는데요, 나 무죄인데요, 억울한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형사재판의 기본 구조가 어떻게 돼요? 검사가 유죄를 주장 입증을 하면 거기에 반박해서 피고인이 아닌데요 무죄라고 다투고 둘이서 막 싸우는 거를 최종적으로 누가 판단해요? 법원이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거기서 검사가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검사 손을 들어주면 유죄가 나오는 거고, 판결이. 피고인의 반박이 나 안 때렸다가 맞다고 판단되면 무죄를 때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판 절차에서 소송의 주체라고 해요. 공판 절차에서 하는 게 소송이니까 이 소송의 주체라고 할 때는 3사람이에요. 수소, 법원, 검사, 피고인, 이 셋을 묶어서 지칭하는 표현인 거고, 바로 이제 뒤에 배울 거예요. 자, 여기서 단어 하나 더 정리하는 게, 방금 얘기했죠. 법원은 판단하는 사람인 거고, 실제로 이제 싸우는 사람은 검사랑 피고인 둘이 싸우는 거예요. 실제로 형사법정은 검사랑 피고인석이 서로 마주보게 돼 있습니다. 둘이 싸우는 거니까. 여러분들 민소법 아직 안 배우셨을 수도 있는데, 민소법의 당사자는 달라요. 이 표현이 다르거든요. 절차의 본질이 좀 달라가지고, 민사소송법 당사자는 원고랑 피고입니다. 물론 법원이 제일 위에 있는 건 맞아요. 법원이 판단하는 것도 맞는데,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는 원고, 피고예요. 원고는 소를 제기한 사람이고 피고는 소제기를 당한 사람이에요. 자, 원고가 피고한테 돈을 빌려준 게 있어가지고 돈 갚아라라고 피고한테 소송을 제기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대여금 변제를 청구를 하면 청구를 받은 사람이 피고가 되고, 근데 민사소송은 본질이 원고랑 피고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법정에서 대놓고 싸우는, 직접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원고 법원한테 읍소하고 피고도 법원한테 읍소하는 거예요. 자, 민사소송은 원고가 법원한테 이 인간이 돈 빌려갔으니까 돈 좀 갚으라고 해주세요라고 법원한테 얘기합니다. 그럼 법원이 피고 말도 들어봐요. 피고가 원고한테 직접 나 너한테 빌린 적 없는데 아니면 빌린 돈입니다 갚았는데라고 하는 게 아니라 법원한테 하소연하는 거예요. 아, 빌린 적도 없는데 자꾸 돈 갚으라고 해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니까 그딴 거 받아주시면 안 돼요라고. 민사소송은 원고랑 피고가 각각 법원한테 주장하고 읍소하고 하소연하는 재판이에요. 그래서 법정을 가보시면 민사법정은 자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둘 다 판사를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자리가. 그리고 민사소송법 배우시면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데 법적으로는 법정에서 이 사람하고 직접적으로 말을 섞으면 안 돼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도 원고가 옆에 앉아 있잖아요. 앉아 있는 피고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법원한테 재판장님 피고 측한테 이런 것 좀 확인해 주세요라고 하면 재판장이 바로 이렇다는데 어때요라고 물어봐서 답변을 피고가 재판장한테 하면 그렇다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민사소송의 기본적인 구도예요. 그냥 기본 법리가 달라가지고 기본 구조가. 자, 근데 형사법정은 뭐라고요? 이 아저씨랑 이 아저씨가 대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 자체가 검사석이 있고 피고인석이 있으면 서로 마주보게 위치해요. 그런 것도 이제 뒤에서 배우시면 돼요. 그때 여러분들이 보통 막 민사법 같은 걸 먼저 공부하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슬슬 처음에 기본 개념이 안 잡혀서 약 섞여가지고 처음에 좀 헷갈릴게. 이게 한 번만 돌아가면 헷갈릴 리도 없어요. 처음 배울 때는 피고랑 피고인도 헷갈려가지고 형사 답안에다가 막 피고라고 쓰고 민사 답안에다가 막 피고인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한 번만 잘 배우고 한 번씩만 잘 배우면 이제 헷갈릴 일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직접적으로 형사재판에서 유죄다 무죄다 다투고 직접적으로 싸우는 검사와 피고인이 두 사람만 지칭할 때는 당사자라는 표현을 써요. 딱 지금 판서하는 단어 정도는 남기라 그랬죠. 그럼 이제 앞으로 공부할 때도 그렇고 답안 쓸 때도 그렇고 공판 절차에서 검사 외 타방 당사자라고 하면 한 단어로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피고인 지칭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개념을 잡고 출발하시면 됩니다. 단어는 항상 약속이에요. 맞춰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공판 절차는 수소법원 앞에서 당사자가 싸우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공판 절차에서 세부 절차를 이제 하나하나씩 배울 거고 지금은 세부 절차 개관 설명 안 해요. 왜? 지금 말해봤자 뭔지도 몰라요. 뒤에 가서 배워야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재판을 다 끝내고 나면 아까 얘기했죠. 검사 손을 들어주면 유죄가 나오는 거고 피고인 손을 들어주면 유죄 외 무죄 등이 나오는 거예요. 판결을 선고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집행 절차는 뭐겠어요? 자, 아까 수사를 다 하고 나서 이 인간이 범인이 맞고 범죄를 범한 게 맞고 처벌할 수 있고 처벌해야 될 필요성까지 있을 때 공소제기 기소를 하지만 이 인간이 범인이 아니고 하면 불기소로 끝낸다 그랬죠. 재판으로 보낼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 결과 자, 공판 절차에서 이제 집행 절차로 넘어가는 계기가 되는 게 뭐냐면 유죄 판결의 확정이에요. 확정 개념 같은 거 다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 소리야? 무죄가 나오면 집행할 것도 없습니다. 집행의 개념이 뭐겠어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자, 얘가 이제 폭행죄를 범한 게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폭행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오면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징역 10년이 선고돼 가지고 확정이 돼요. 물론 폭행 가지고 10년은 안 나오긴 하는데 그냥 말로. 자, 10년이 나왔습니다. 그럼 징역 10년이 확정이 되면 뭐겠어요? 집행이라는 건 말 그대로 얘를 교도소로 끌고 가가지고 집에 못 가게 10년 동안 교도소에 가둬놓고 밥 주고 일 시키고 재우는 게 집행이에요. 벌금 500만 원이 확정이 됐어요. 유죄임을 전제로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라고 확정이 되면 집행이 뭐겠어요? 500만 원 돈 집행하는 거예요. 토해내게 하는 거예요. 지가 순순히 계좌이체하면은 집행되는 거고 돈 없다고 배째라고 나오면 강제 집행 같은 거 해가지고 빨간 딱지 붙여가지고 공매해가지고 돈 500만 원 토해게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유죄임을 전제로 선고 확정된 형을 집행하는 거예요. 교도소 가두는 징역형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형법에서 형벌의 종류 이런 거 배웠죠? 41조 이런 거. 자, 그럼 역시 주체부터 정리해요. 자, 누가 집행하냐면
이제 법학 안 배우신 분들이 흔히 하는 오해가 판결을 법원이 때리니까 왠지 집행도 법원이 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집행은 검사가 합니다. 그래서 교도소 관리 주체가 법원이 아니에요. 교도소 관리 주체는 법무부, 검찰은 법무부입니다. 검찰에서 관리해요. 그래서 집행의 주체는 법원이 아니라 다시 검사예요. 자, 그러면 다시 누구겠어요? 갑이죠. 갑을 지칭하는 표현이 또 어떻게 달라지냐면 형을 받는 사람이니까 간단해요. 받을 숫자에 형벌할 때 형자 써가지고 수형자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집행 절차는 검사가 수형자를 상대로 형을 집행하는 거다라고 합니다. 이게 용어를 구별해요, 여러분들. 형법할 때도 아마 한 번씩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수용자라는 표현하고 달라요. 가끔 뭐 섞어 쓰는 경우도 있는데 개념상으로는 확실히 구별되는 게 수용자는 미결 상태에서의 수용자를 말합니다. 근데 미결 개념을 아직 안 배웠어요. 수형자라는 단어랑 수용자라는 단어 아직 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말이구나 그 정도만 일단 한번 들어두시고 자 다시 이제 와가지고 자 형사 절차라고 하면 수사하고 공소 제기돼가지고 재판하고 재판에서 유죄 판결 선고되면 집행까지 하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하는 거고 각각의 절차에서 등장인물을 지칭하는 표현이 요런 거구나 정도 하나 정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걸 이제 순서대로 쫙 배우는 거예요. 수사 파트가 있고 공소 제기 파트가 있고 공판 절차 파트가 있고 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시험용으로 우리가 시험 범위에서 기본서 제일 마지막 순서대로니까 기본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집행 파트가 있는데 시험에서는 이 부분은 안 나옵니다. 그렇다고 지울 수는 없는데 책 기본서 같은 데 넣어놓기도 하는데 집행 파트는 객관식 시험에서도 거의 안 나와요. 뭐 주관식은 당연히 안 나오고. 그래서 시험적인 중요도는 수사 공판 파트, 집행 전까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 강의에서도 이 집행 파트는 그냥 안 보고 넘어갈 겁니다. 기본 개념만 잡고. 자, 근데 개관이 여기서 안 끝나요. 다시 이제 여기로 와요. 자, 공판이 끝나고 유죄 판결 징역 1년이 선고 확정까지 돼야 집행으로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요 개념을 좀 더 추가로 봅니다. 자, 피고인에 대해서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된 것만 가지고 바로 집행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선고된 징역 10년의 유죄 판결이 일정 절차를 추가로 거쳐서 확정까지 돼야 그 판결의 효력이 발생해가지고 집행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확정의 개념을 역시 좀 간단하게 쓰면 어떻게 되냐면 선고된 징역 10년, 유죄 판결, 무죄 판결 이런 판결에 대해서 통상, 일반적이죠. 일반적인 통상의 불복 방법, 불복 수단으로 할 것까지 다 해가지고 더 이상 다툴 수 있는 수단이 남아있지 아니한 상태를 그 판결 재판이 확정됐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 개념이 지금 오늘 제일 어려운 개념이에요. 제일 뒤에 배울 거를 지금 땡겨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제일 뒤에 위치하잖아요, 지금 순서상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통상의 불복 수단이 또 뭘 말하는 거냐면 상소 절차를 말해요. 헌법을 여러분들 아직 하셨을 수도 있고 아직 안 하셨을 수도 있는데 민소법도 아직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고 민소법에서도 같은 개념을 똑같이 배우거든요. 자, 상소 절차가 뭔지 간단히 설명합니다. 자, 헌법을 배우시면 뭐가 있냐면 헌법에서 직접 보장해요. 심급제도라는 게 있어요.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한다 뭐 이런 헌법 규정 같은 거 헌법 하셨으면 본 적 있을 거거든요. 자, 심급제도라는 게 뭐야? 하나의 민사든 형사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재판을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최소 2번 이상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심급제도라는 게 이제 법원조직법 법률에서 구체화돼 가지고 우리 현행법상은 3심제로 운영이 됩니다. 그럼 3심제라는 게 의미가 뭐겠어요?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3번 재판받을 권리가 보장이에요. 자, 그래서 방금 예시로 보면은 자, 갑에 대해서 수사하고 나서 바로 하는 거니까 첫 재판이에요. 처음 하는 재판에서 갑에 대해서 징역 10년의 유죄가 선고됐어요. 자, 1심 재판에서 징역 10년, 너는 유죄다라는 징역 10년에 처하는 유죄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폭행 가지고 징역 10년 어마무시한, 물론 10년 나올 수도 없어요. 그냥 예시로 하는 겁니다. 숫자는 임의로 쓰는 거예요. 자, 이 죄가 나왔어요. 자, 하지만 우리 헌법상 권리가 뭐가 있다고요? 이렇게 단심으로 한 번 재판 받고 끝난 걸 단심제도라고 그러는데, 한 번 재판 받고 끝내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3번 재판 받을 권리가 있어요. 여기에 불복해가지고. 자, 그러면 이렇게 징역 10년 유죄를 선고받았을 때 보통 피고인이 억울하겠죠. 이 경우 같으면. 자, 요 사건에 대해서 나는 3번 재판받을 권리가 헌법상 보장이니까 한 번 더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1심에서 첫 재판에서 징역 10년 나왔을 때 거기에 불복해가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 재판을 한번 다시 해주세요라고 하는 걸 항소를 제기한다고 합니다. 이런 용어는 민소법에 쓰는 용어랑 같아요. 자, 그러면 항소 제기에 따라서 이 사건, 이 폭행죄 재판을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이 유죄 판결이 제대로 된 건지, 타당한지, 법리적으로 뭔가 문제는 없는지를 한번 더 하는 게 이제 2심 재판이에요. 그래서 2심을 다른 말로 항소심이라고 합니다. 항소 제기에 따라 재판하는 거니까 항소심이에요. 자, 그럼 당연히 뭐겠어요? 다시 했으니까 다시 유죄가 나올 수도 있고 다시 무죄가 나올 수도 있어요. 1심 재판이 타당할 수도 있지만 부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서 또 유죄가 나왔어요. 그럼 3번 재판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자, 여기서 또 이제 불만이 있으면 여기에 불복해 가지고 재판을 한번 또 다시 해주세요라는 의사표시를 상고를 제기한다고 합니다. 그럼 상고 제기에 따라 이제 3심, 3번째 재판이 진행되는 거고요. 3심을 다른 말로 상고, 기억이에요. 상고심이라고 해요. 그럼 당연히 또 상고심에서 유죄가 나올 수도 있지만 무죄가 나올 수도 있어요. 1, 2심에 대한 타당을 따지는 거니까, 위법, 적법을 따지는 거니까.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서 또 유죄, 징역 10년이 선고가 됐다고 치죠. 자, 그러면 2단계가 어떤 단계요? 3심에서 이런 식으로 유죄 판결이 선고가 되면, 너무 좁네요. 쓰다 보니까. 자, 이 사건은 이제 뭘로 확정되는 거예요? 여기서 확정이 돼요. 유죄 판결로. 너무 좁아요. 자, 왜 이때 확정된다고요? 방금 확정의 개념이 뭐라고요? 일반적인 통상의 모든 사건에 모든 사람한테 보장된 이런 상소 절차에 따라 가지고 통상의 불복수단을 거칠 대로 다 거쳐 가지고 남아있는 게 없어 가지고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상태가 확정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정이 돼야 판결이 효력이 발생해요. 미확정 상태에서는 그 판결이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확정이 돼야 효력, 그러니까 뭐예요? 징역 10년이 확정돼서 징역 10년 유죄 때린 거에 효력이 발생해야 얘를 교도소로 그 판결의 효력 가지고 끌고 가지고 집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이때 확정돼요? 3심제잖아요. 4심이 없어요. 3심제니까 어떻게 돼요? 한 번 재판받고 2번 재판받고 3번째까지 재판 받아가지고 이제 3번째까지 받았는데도 징역 10년 유죄가 선고됐으니까 통상의 불복수단으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상태가 된 거죠. 그대로 확정됐고 확정 판결의 내용이 이제 징역 10년이니까 집행 절차로 넘어가가지고 교도소 끌려가가지고 10년 동안 갇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또 절차적으로 모든 사건이 3심까지 가는 건 아니고 불복을 해야 넘어가는 거예요. 2단계에서 불복 안 해버리면 1심에서 확정되는 경우도 있고 2심에서 확정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 이제 세부적인 거 뒤에 가서 배우면 되는 거고. 자, 단어 정리부터 해요.
항소를 제기한다, 항소한다, 1심에 대한 2심 제기예요. 상고예요, 기억. 상고를 제기한다, 2심에 대한 3심 제기입니다. 항소심 2심 재판, 상고심 3심 재판이에요. 자, 그리고 항소와 상고를 묶어 쓰는 표현이 상소제기예요. 시옷. 처음에 이 단어가 헷갈려요. 상고랑 상소가 헷갈리거든요. 기억이랑 시옷이랑. 상고는 30만을 의미하는 거고 시옷, 상소는 2, 3심을 묶어 쓰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개관으로 와가지고. 그럼 우리가 또 형소법에서 중요하게 배우는 파트가 추가로 이제 뭐가 등장하겠어요? 수사 끝나고 공소제기 배우고 공소제기에 따른 공판 절차 1심 위주로 배우고 나서 1심에서 이렇게 판결 선고되고 판결의 종류 이런 것도 배우지만 자, 이제 판결 선고되고 나서 뭘 따로 배우겠어요? 그 절차 개관도 문제 위에 있어요. 상소 절차를 배워요. 방금 얘기한 거 배우는 거예요. 1심에 대한 2심이 뭐고 2심에 대한 3심이 뭐고 언제 할 수 있고 언제는 못하고 막 이런 거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공판 파트 끝나고 나서 상소 파트가 등장해요. 이제 요런 거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상소 파트는 크게 또 두 가지로 쪼개요. 뭐 이것까진 몰라도 되는데 그 절차 개관도에 써놓긴 했습니다. 우리가 형법도 형법 총론이 있고 형법 강론이 있죠. 그럼 총론 강론이 무슨 의미예요? 형법 강론에서 개별 범죄를 배워요. 살인죄라는 건 이런 거다, 절도죄라는 이런 거다, 횡령죄라는 이런 거다, 공무집행방해죄라는 이런 거다를 쫙 배우는데 그럼 형법 총론에서 뭘 배워요? 각 측에서 배우는 개별 범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형법 이론을 배워요. 절도죄든 공무집행방해죄든 여러 명이서 뭔가를 같이 했을 때 공범론을 배우잖아요. 그렇죠?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모든 범죄 공통이죠. 죄수론 배우죠. 하나 훔쳤을 때 일죄고 여러 개 훔쳤을 때 수죄가 될 수도 있지만 포괄일죄가 될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리고 각각의 구성 요건이 위법성이 책임 관련해서 총론에서 배우는 게 뭐예요? 강론에서 배우는 개별 범죄에 있어가지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형법 이론을 배우는 게 총론이에요. 그럼 상소도 마찬가지예요. 각 측은 상소 각 측에서 방금 얘기한 2심 재판 어떻게 하는지 3심 재판 어떻게 하는지 각각 배우는 거면 상소 통칙은 뭐겠어요? 이런 2, 3심의 공통된 상소 관련 이론을 몰아 배우는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형법과 하고 똑같아요. 총론이 더 어려워요. 분량은 강론이 좀 더 많을 수도 있지만 총론이 좀 더 이론적인 게 복잡하고 한 것들이 총론이 좀 더 어렵죠. 상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에서 중요한 건 통칙에 몰려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이제 뒤에 가서 배우시면 돼요. 그래서 수사 파트 배우고 공소제기 파트 배우고 공판 파트 배우고 상소 파트 배웁니다. 그러면 끝나야 될 것 같은데 집행은 생략하고 안 끝나요. 자, 이제 개관 몇 개만 더 하면 끝나요. 민법 같은 것도 다 하셨을 거니까 항상 법학에서는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어요. 그리고 예외가 훨씬 더 중요하죠, 시험에서는. 근데 또 예외를 공부하려면 원칙을 알아야 원칙에 대한 예의로 가셔야 돼요, 항상. 그럼 뭐겠어요? 방금 했죠. 이런 식의 상소 절차를 거칠 대로 다 거쳐가지고 확정이 되면 원래 그 재판은 못 건드리고 끌려가는 거예요. 돈 내야 되는 거예요, 벌금. 근데 또 뭐가 있겠어요? 원칙적으로 확정돼서 상소까지 다 거쳤으면 확정돼가지고 못 건드리는 건데 또 뭐겠어요? 예외적으로 확정된 재판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있어요. 그거를 이름 자체가 이렇게 써 있어요. 비상구제 절차예요. 비상이 비상.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또 제일 뒤에 있겠죠? 그럼 비상구제 절차의 개념은 뭐예요? 아주 예외적으로 비상적으로 확정된 재판에 대해서 불복하고 다툴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재심이에요. 여러분들 신문기사나 뉴스 같은 거 보시면 막 몇십 년 전에 막 한 40년대, 50년대, 70년대, 80년대에 막 빨갱이로 억울하게 몰려가지고 막 민주화운동 하다가 억울하게 막 간첩 올려가지고 유죄 판결 받고 옥살이까지 했다는 얘기는 뭐야? 이미 집행까지 끝났으니까 확정까지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억울하게 간첩도 아닌데 민주화운동가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0년 때려맞고 확정돼가지고 집행까지 된 상황에서 이제 수십 년 지나고 21세기 들어와가지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확인이 되죠. 막 물고문 해가지고 억울하게 막 자백받고 한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구제해줘야겠죠. 확정됐지만. 그걸 재심으로 구제해주는 거예요.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한 비상구제 절차라고 해서 재심 절차를 배웁니다. 뭐 세부적인 건 지금 몰라도 돼요. 아, 재심이라는 게 있구나 그 정도만 듣고 넘어가세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거는 처음 들어봤을 건데 비상상고라는 것도 있는데 중요하진 않습니다. 시험에서도 별로 안 중요해요. 재심 근데 중요합니다. 뒤에 가서 또 엄청 어렵게 배울 거예요. 재심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상소 파트 끝나고 나서 이제 확정됐으면 끝나야 될 것 같은데 안 끝나요. 비상구제 절차 특히 재심 파트를 중요하게 배울 겁니다. 자, 그리고 정말 마지막이에요. 이런 식의 일반적인 절차가 아니라 특별 절차라는 게 있어요. 네, 개념 설명은 진도 들어가가지고 할 거고요. 물론 또 막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 시험적으로는 딱 두 가지 정도만 정리합니다. 책에다 써놨어요. 그 개관에다가. 그래서 특별 절차로서 약식 절차와 즉결 심판 절차가 있어요. 뭐 뒤에서 할 거긴 한데 또 그냥 말만 하면 궁금해 하시니까 정말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약식 절차는 뭐가 특별한 거냐면 여기가 특이한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죠. 원래 형사재판이라는 거는 우리가 영화에서 본 상황 생각하시면 돼요. 법원 안에 있는 법정에 판사 나와서 앉아있고 검사 출석해서 앉아있고 피고인 출석해서 앉아있고 변호인도 옆에 앉아가지고 서로 얼굴 보고 구두변론주의라고요. 말로 이렇게 싸우고 하는 거를 판사가 직접 보고 재판하는 거예요. 당사자가 법정에 나와가지고 말로 구두로 변론 주장하는 것들을 듣고 법원이 판단하는 게 일반적인 형사재판 공판 절차예요. 근데 특별 절차는 특별 절차 중에 약식 절차는 뭐가 특이한 거냐면 서면 심리예요. 재판을 열지 않아요. 서면 심리 의미는 뭐겠어요? 재판을 열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과 서류만 보고 법원이 벌금 이하 유죄를 때립니다. 구두 재판에 대한 예외예요. 구두 변론주의까지 서면 심리에 의한 특수 재판입니다. 당연히 따로 배울 거예요. 자, 그리고 즉결 심판 절차는 또 어디가 가장 특이한 거냐면 여기가 특이해요. 아까 얘기했죠. 기소 독점주의라고 해요. 공소제기 권한은 누구한테 독점되어 있다고요? 검사한테 되어 있는데 그 기소 독점주의에 대한 예외가 즉결심판 절차예요. 그럼 여기는 누가 하는 거야? 경찰서장이 합니다. 경찰이에요. 경찰 중에서도 경찰서장이 20만 원 이하 벌금 정도 선고할 극히 경미 사건에 한해 가지고 검찰까지 넘어갈 것도 없이 그냥 경찰이 직접 기소해 가지고 벌금 20만 원 때리는 거예요. 뭐 세부적인 건 뒤에 가서 배우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특이한 절차다. 그럼 지금 뭐 세부 내용 몰라도 되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앞으로 배울 것 전부입니다. 순서대로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책에 있는 그 절차 개관도를 한번 보시면, 자, 검은색 동그라미 보세요. 수사 절차에서 공소가 제기되면 다음 페이지 공판 절차. 공판 절차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 절차예요. 그리고 등장인물 단어는 정리하라 그랬죠? 수사는 검사, 사경,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상대로 하는 거고요. 공판은 수소법원 앞에서 당사자인 검사, 피고인이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집행은 다시 검사가 수용자를 상대로 확정된 형을 집행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공판, 집행 그 화살표 위를 보시면 집행하려면 확정이 돼야 되는데 확정 전에 통상의 불복 절차로서 상소 절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칙과 각칙, 항소, 상고 등이 있는 거고요. 자, 집행 위를 보시면 비상구제 절차, 재심, 비상상고가 있고 특별 절차, 약식, 즉결이 있어. 뭐 배상명령 몰라도 돼요. 그래서 지금은 딱 방금 쭉 훑은 거 있죠? 그 정도 단어만 남기세요.
피의자라고 하면은 이런 때린 사람, 수사받는 사람 말하는 거구나. 피고인이라고 하면 재판받는 걸로 넘어갔나 보네. 이제 이런 식으로 알고 읽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수사 앞에 있는 내사라는 하얀색 동그라미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본문 진도 들어가가지고 나올 때 얘기하고요. 그리고 공소제기 위에 보면 막 세부적인 내용이 있고 수사 밑에 뭐 공판 밑에 막 세부 내용 있는 건 지금 안 보셔도 돼요. 어차피 이건 배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들어봤자 뭔 소린지도 몰라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순서대로 배운다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절차계관도 앞에 보시면 차례로 한번 보세요. 그 차례 목차를 한번 쭉 훑어보죠. 자, 파트 1에 보시면 서론이라 그래가지고 기본적인 아까 형사소송법이 뭐냐 막 이런 거 됐었잖아요. 그런 것들 그냥 이론적인 거 서론 배우는 거고, 넓은 의미의 서론, 이제 소송 주체 소송이 아까 등장인물 정리한 거 있죠. 법원이 뭐냐, 검사가 뭐냐, 피고인이 뭐냐, 수사기관이 뭐냐 이런 것들 쭉 배우는 게 있고요. 자, 그리고 제일 하단에 파트 3으로 가면 수사부터 이제 배우는 거예요. 수사 절차도 쭉 해가지고 수사를 어떻게 하는 거냐, 수사 방법 같은 거 이제 임의수사니 강제수사니 해가지고 쭉 배우는 거고요. 자, 그 중에서 다음 페이지로 가셔가지고 챕터 3 보시면 03 보시면 이제 수사가 종결되고, 챕터 04 보시면 그 수사 종결에 따라 이제 공소제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소제기에 따라서 파트 4로 가는 거죠. 공판 배우는 겁니다. 챕터 1에 보시면 공판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거냐, 1심 재판 위주로 공판 절차를 배우고요. 재판을 당연히 뭐 이 인간이 때렸다라는 걸 인정해서 유죄를 때리려면 객관적인 증거 같은 게 있어야겠죠. 그래서 재판에서 활용되는 증거를 또 마구잡이로 쓸 수는 없으니까 어떤 식으로 어떤 증거만 쓸 거냐 이런 것들 쭉 배우는 거고요.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챕터 3이죠. 재판의 결과예요. 공판 절차의 결과. 아까 유죄 재판, 무죄 판결, 그 무죄 말고 뭐 공소기각 면소, 재판의 종류에 그에 따른 효력이니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심에서 판결 나왔다고 끌려가는 게 아니라 상소 절차 있다 그랬죠? 그래, 챕터 5에 그 파트 5에 챕터 1 보시면 상소 파트가 있고, 확정됐지만 예외적으로 챕터 2에 비상구제 절차, 그리고 일반적인 절차 말고 특별 절차 해가지고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재판의 집행 파트도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버릴 겁니다. 물론 조문 몇 개는 볼 거야. 그래서 앞으로 한 달 동안, 뭐 크게 한 달 동안 쭉 이제 순서대로 배워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딱 형사 절차 개관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교재 페이지 2페이지 서론 쪽으로 들어가요. 자, 서론 파트 들어가서 교재 2페이지 형사소송법 의성격 파트 펴두시고요. 자, 근데 바로 또 이제 진도 안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교재방 정리를 또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 형사소송법 공부 이제 수업 듣고 어떤 식으로 좀 공부를 하는 걸 추천하는지, 그런 교재 정리 방법이나 공부 방법 같은 것도 간단히 좀 할 거거든요. 형법 때도 하긴 했는데. 그래서 그 부분까지 좀 다루고 나서 이제 진도로 들어갈 건데 쉬었다 가죠. 그래서 쉬었다가 그 2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